가만히 있을 때 오히려 해답이 찾아온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아주 혁신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과도한 의식적 노력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것을 창의적 비개입이라 불렀습니다. 현대 사회가 강조하는 생산성과 통제의 개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생각이죠. 융은 자신의 환자들 안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자신의 증상과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일수록 치유의 속도는 가장 느리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밀어내려는 그 노력 자체가 문제를 붙잡는 또 다른 방식이 되는 것이죠. 제가 알던 한 임원도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는 수개월간 승진을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정치적인 전략까지 동원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모든 걸 내려놓고 단지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원하던 승진이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신경과학은 융의 이 직관을 뒷받침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두뇌는 집중과 이완 상태를 번갈아 사용할 때 가장 높은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신경과학자 케일러 비에트는 이완 상태일 때 활성화되는 확산 모드가 인간의 창의적 통찰을 이끌어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드는 우리가 생각을 억지로 조종하려 할 때는 절대 켜지지 않습니다. 가장 빛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책상 앞에서 머리를 쥐어짜던 때가 아니라 샤워 중이었거나 산책 중이었거나 잠들기 직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융은 이런 순간들을 비어있는 풍요의 공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식이 잠시 쉬어가는 그 틈에 무의식의 지혜가 떠오르는 시간이었죠. 문제는 현대의 자아에고는 이런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통제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믿음을 교육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위험한 착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 안에 더 크고 깊은 지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셀프, 우리의 진짜 중심이자 모든 것을 통합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이 힘은 조종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켜보고 존중해야 할 존재입니다. 마치 야생의 새처럼 잡으려고 손을 뻗을수록 멀어지지만 가만히 조용히 앉아있으면 스스로 날아와 손 위에 앉을 수도 있는 것처럼요. 융은 심리적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은 언제나 의미 있는 무행동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지 않음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건 매우 능동적인 수용의 상태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씨앗을 심고 물은 주되 억지로 줄기를 잡아당기지 않는 것처럼요. 그런 침묵 속에는 자연이 일하는 방식을 믿는 지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반대를 가르친다는 것이죠. 기회를 만들어라. 성공을 밀어붙여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융은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때로는 유익하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면 오히려 신경증을 부를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어떤 과정은 억지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조용한 인식의 품질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융에게 있어 무의식은 단지 억압된 기억의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혜와 창의력 그리고 우리가 아직 다다르지 못한 잠재력의 거대한 바다였습니다. 그는 무의식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협력할 수 있는 지성 있는 파트너라고 여겼죠. 이런 관점은 인간의 마음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융 자신도 삶의 위기 속에서 이 무의식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꿈, 환상, 그리고 겉보기에 비합리적인 충동들, 그 안에 뭔가 깊은 질서가 있다는 걸 그는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마치 더 지혜로운 자아의 일부분이 상징과 직관, 그리고 의미 있는 우연 즉 공시성을 통해 그와 대화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의 발견 중 가장 흥미로운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심리적 보상작용입니다. 융에 따르면 무의식은 우리의 의식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칠 때 그 균형을 자연스럽게 되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나치게 이성적일 때 무의식은 감정적으로 강렬한 꿈을 보냅니다. 너무 수동적일 때는 강한 행동 충동을 불러올 수 있죠. 마치 인간 내부에 내장된 정교한 조절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겁니다. 그 어떤 기술보다 정밀한 시스템이죠. 한 내담자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하루 일정을 분 단위로 계획할 만큼
모든 걸 통제하려 했습니다. 철저하고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전혀 달랐습니다. 동물, 폭풍, 미지의 여행이 가득한 혼란스럽고 원초적인 이미지들로 가득했죠. 융이라면 말했을 겁니다. 그녀가 억눌러온 야생성과 즉흥성, 그 모든 것이 꿈을 통해 돌아오려 한다고요. 흥미롭게도 현대 과학도 융의 직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매초 약 100만 비트의 정보를 처리하지만 그중 단 40비트만이 의식에 도달합니다. 나머지는 무의식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은 단순한 필터가 아닙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연결을 만들며 심지어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유명한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복잡한 조건의 아파트 중 하나를 고르게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정보를 받은 후 다른 일로 주의를 돌린 그룹, 즉 무의식에 시간을 준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입니다. 무의식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정보를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정신의 큰 그림을 그리는 힘이었던 겁니다. 융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무의식의 지혜를 신뢰하기 시작하면 삶은 더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결정은 명확해지고 기회는 때맞춰 찾아오며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전체 마음, 즉 의식과 무의식을 함께 활용하기 시작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 핵심은 융이 부유하는 주의라고 부른 태도에 있습니다. 판단 없이 바라보는 의식, 미세한 신호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열린 마음. 마치 늘 거기 있었지만 우리가 맞춰 듣지 못했던 라디오 주파수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주파수를 맞추는 순간 깊고 신뢰할 수 있는 내면의 길잡이가 조용히 우리 안에서 말을 걸어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었다면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은 내용 중 당신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의 자기 발견 여정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용적 관찰은 인간 성장에서 가장 과소평가되는 능력 중 하나입니다. 칼융은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느냐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관찰이 단지 주변을 바라보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삶의 자연스러운 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의식의 특별한 형태를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찰은 우리가 익숙한 분석적 관찰과는 다릅니다. 분석적 관찰은 사물을 분류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수용적 관찰은 마치 깨끗한 거울처럼 왜곡 없이 그대로 비추는 태도입니다. 융은 자신의 치료 세션에서 이 방식을 실천했습니다. 환자의 말을 듣자마자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 존재로 듣고 기다렸습니다. 의미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준 것입니다. 저 자신도 이런 순간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려운 직업적 결정을 앞두고 있었는데 수주 동안 분석과 계획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죠. 결국 지쳐버린 어느 날 나는 단지 조용히 각 선택지를 떠올리며 내 감정의 움직임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만에 그토록 찾던 답이 떠올랐습니다. 내 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관찰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분석하고 해석하려 들지만 여기서는 그런 개입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오히려 진실이 스스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의 신성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증인을 몰아붙이는 대신 편안히 진술할 수 있도록 신뢰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용적으로 관찰할 때 그동안 보이지 않던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관계에 숨겨진 흐름, 일 속에 감춰진 진실, 그리고 자신의 행동 이면에 있던 동기들이 비로소 빛을 드러냅니다. 마치 현실 위에 새로운 렌즈를 얹은 것처럼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하향식 처리, 톱다운과 상향식 처리, 버텀업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관찰할 때는 감각의 정보가 자연스럽게 의식으로 흘러들어옵니다. 하지만 섣불리 분석을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의 선입견을 현실에 더 씌우게 되고 중요한 정보를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토론토 대학교의 한 연구는 수용적 관찰을 꾸준히 연습한 명상가들의 뇌에서 새로운 패턴을 인식하는 영역이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더 잘 본다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 사실을 과학이 입증하기 훨씬 전부터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능력은 누구나 쉽게 훈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융은 몇 가지 간단한 연습을 권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름을 이름 붙이지 않고 바라보기, 음악을 분석하지 않고 그저 듣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의식 안에 떠오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기. 이런 연습은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삶을 깊이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종종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공시성입니다. 융이 만든 이 개념은 외부의 사건이 우리의 내면 상태와 놀랍도록 일치하는 순간을 설명합니다. 겉보기엔 우연 같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질서, 모든 것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지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이것을 통계나 확률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의 또 다른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삶이 말없는 방식으로 우리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대화를 들으려면 우리는 먼저 조용히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관찰의 진짜 힘입니다. 융은 이 놀라운 현상을 자신의 임상 경험에서 처음 목격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그들의 내면 변화와 절묘하게 맞물리는 외부 사건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 환자는 꿈에서 황금 딱정벌레를 보았고 다음날 치료 세션 중 실제로 딱정벌레 한 마리가 창문에 날아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나는 이 사건들. 융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원인, 결과를 넘어서는 어떤 조직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이 개념에 공시성, 싱크로니시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겉보기에 인과관계가 없지만 내면과 외부 세계 사이에 깊은 의미의 일치를 보여주는 현상. 흥미롭게도 융과 같은 시대에 등장한 양자 물리학은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양자 얽힘이라는 개념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두 입자가 순간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융은 이러한 과학적 통찰이 공시성과 같은 심리적 현상과도 맞닿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일상 경험조차 더 깊은 차원의 연결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한 친구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수년간 진로의 혼란을 겪던 그는 어느 날 직장에서 답답한 감정을 안고 무작정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한 포스터에 발이 걸렸습니다. 사진 강좌에 대한 광고였죠. 그는 충동적으로 그 수업을 신청했고 지금은 상을 받은 사진작가가 되었습니다. 융이라면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 그의 무의식이 바깥 세계를 통해 방향을 제시한 공시성이었다고요. 공시성의 신비로운 점은 특히 삶의 전원기나 혼란기에 자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길찾기 시스템이 우리의 준비가 되었을 때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융은 수용적 관찰을 연습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순간을 훨씬 더 자주 경험한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 현상을 부분적으로 주의의 선택성, selective attention 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에 우리 뇌가 자동으로 초점을 맞춘다는 원리죠. 하지만 융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시성은 단순한 지각의 결과로 설명되기엔 너무도 정교하고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든버러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공시성을 자주 경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직관적이며 경험에 열려 있고 삶의 흐름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즉, 공시성은 열린 마음과 유연한 의식에 더 자주 찾아오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일종의 삶의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이를 공시적으로 살아가기라 불렀습니다. 이건 미신도 마법 같은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단지 삶이라는 더 큰 지성에 귀 기울이고 그 흐름을 신뢰하는 방식입니다. 그 지성은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교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을 일상에 적용하려면 우리는 먼저 억지로 하려는 습관을 인식해야 합니다. 융은 지나치게 힘을 줄 때 나타나는 명확한 신호들을 관찰했습니다. 끊임없는 피로, 결과가 자꾸 멀어지는 느낌, 몸의 만성적인 긴장,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듯한 삶의 무게. 이런 징후가 나타날 때 더 노력하는 대신 그는 오히려 멈춤을 제안했습니다. 그 멈춤은 무기력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여는 의식적인 비개입입니다.
저는 이 개념을 바탕으로 성스러운 멈춤이라는 실천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 잠시 모든 걸 멈추고 눈을 감고 그냥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만히 지켜봅니다.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저 자리를 내어주는 것. 놀랍게도 그렇게 멈추는 순간 종종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해답이 떠오르곤 합니다. 관계에서도 이 원리는 강력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갈등이 커지는 이유는 상대를 바꾸려는 힘이 강해질수록 저항도 강해지기 때문이라고요. 한 내담자는 사춘기 아들과의 관계로 지쳐 있었습니다. 더 많이 통제하려 할수록 더 큰 반항이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자동 반응을 멈추고 자신과 아들의 상태를 수용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자 상황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싸울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었고 스스로의 균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게 끌고 가려는 회의 대신 감정이 진정될 시간을 주는 짧은 침묵, 고민을 밀어붙이기보다 큰 그림을 다시 바라보는 한 걸음의 여유. 이처럼 공시성, 수용적 관찰, 비개입의 지혜는 삶의 모든 장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깊은 도구들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보는 방식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공시성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건 너무 우연 같아서 믿기 힘들었다 싶은 순간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이북 링크도 꼭 확인해보세요. 이 개념들을 더 깊이 있게 실천적으로 다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 통찰들을 이해해서 멈추지 않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안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융은 또한 하지 않음의 시간을 일상의 의식으로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건 명상일 수도 있고 자연 속을 걷는 시간이 될 수도 있으며 혹은 단지 커피 한 잔을 들고 조용히 앉아있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은 지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투자입니다. 마치 직관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도 같죠. 이런 연습의 궁극적인 열매는 융이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이라고 불렀던 과정입니다. 그건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 자신으로 서서히 형성되어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삶을 억지로 몰아가지 않고 정해진 각본을 따르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려는 어떤 흐름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자신 안에 있던 진정성, 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더 이상 끊임없는 싸움이 아니라 의식적인 행동과 수용적인 지혜가 어우러진 우아한 춤이 되어갑니다. 자, 이제 이 변화의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환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내용이 당신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누군가와 나눠주세요. 지금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당신 주변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진짜 변화는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살아낼 때 일어납니다. 당신의 삶, 이제 그 변화에 열릴 준비가 되었나요? 지금 조용히 그 물음을 가슴에 띄워보세요.